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도 박정희 재인식 특강인데 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뜨거운 논란 속에 1972년 10월 그의 유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서는 박정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역시 불가능합니다. 박정희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10월 유신을 단행하지 않았다면 박정희가 어쩌면 위대한 정치인으로 남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움을 섞어서 얘기하는 걸 저는 가끔 봅니다. 10월 유신만 안 했다면 박정희는 괜찮았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삼선 개헌만 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정치 풍토를 만들었다면 박정희도 살고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가 한 단계 더 전진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무리한 장기 집권 욕심 때문이라고 혀를 차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합니까? 반론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겠죠. 그러저런 이유로 박정희를 좋아한다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비판에 왔다 갔다 하는 팔랑귀가 있습니다. 이쪽 얘기 들으면 그럴싸한 얘기 맞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또 저쪽 얘기가 맞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가장 뜨거운 논란 속의 주제가 10월 유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유신의 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핫코너입니다. 뜨겁습니다. 자, 10월 유신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2년 10월 달에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국내에 있는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당연히 언론에 대한 검열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쇼킹했던 것은 삼선개헌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지 불과 1년이 약간 넘는 시점에서 또 한 번의 이런 전면적인 헌법을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 같아졌습니다. 박정희는 사실상의 종신 대통령이라고 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없어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그 집단을 통해서 간선제로 바뀌는 바람에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국민들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권리를 빼앗긴 꼴이니까 분노를 못할 것도 아닙니다. 분개할 만합니다. 그런 대통령은 긴급조치권과 계엄선포권에 더해서 막강한 권한인 국회 해산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삼권 분립의 원칙까지 무너졌다고 하는 비판을 박정희는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희의 이런 결단을 놓고서 반세기 가까운 지금도 대부분이 유신은 장기 집권의 음모이고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의 유신 선포 이전까지는 좀 봐주겠지만 이유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철권 통치자 박정희에 대한 대중의 나쁜 이미지는 90%, 80% 이상이 유신 때문에 생겨났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서를 이해 못할 거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말한 대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도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 인정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시 카톨릭의 최고 어른인 수장인 김수환 추기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서 제가 유심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당시 김수환 추기경이 영향력이 막강했고 이른바
양심 세력, 지식인 세력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처럼 떠받들어졌던 분인데 그 당시 10월 6일에 선포되던 바로 그날 그분은 로마 교황청을 방문했던 중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당시 만찬을 했던 중이었습니다. 로마 주재 한국 대사와 만찬을 하고 있다가 로마 주재 한국 대사한테 유신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정면에서 쏘아붙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빠짐없이 박정희 대통령에 보고를 하시오. 10월 유신 같은 초헌법적 철권 통치는 우리나라를 불행에 빠뜨릴 것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정권력에 눈이 먼 박 대통령 자신도 결국은 불행해질 것이다. 사실 유신이 우리 정치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함석헌, 장준하 등 김동길 교수 같은 이른바 재야 세력이 생겨나고 이게 운동권하고 손을 잡으면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신 이후에 한국 정치의 풍토는 타협과 조정의 정치가 아니고 멱살 잡고 죽고 살기의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풍토에서 반체제 극렬 운동권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그 풍토를 만든 원인 제공자는 박정희가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것도 저는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유신은 정권 연장의 음모가 아닌 박정희 통치 18년의 꽃이라고 감히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신은 정권 연장의 음모가 아닌 박정희 18년 통치의 꽃이다 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질문 하나만 던지면 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 욕심이라 모든 것을 박정희 한 사람의 권력 욕심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너무 단세포적인 말상입니다.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물어야지 옳습니다. 유신 선포를 포함해서 취약했던 그 옛날 체제로 유신 선포를 해서 국가 비상 경영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취약했던 옛날 체제로 계속 대한민국이 운영되어 왔더라면 과연 이 나라가 70년대에 쓰나미 같은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물어야 됩니다. 즉 박정희의 권력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압도적으로 더 큰 요인이 당시 냉전이 바뀌면서 동서대땅터의 물결 속에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는 절체절명의 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로 한반도 질서가 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외부 변화에 취약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에 교과서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명분만 따르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면 그때는 취약한 민주주의 체제에 변화를 주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고려하자면 박정희의 유신 선포에 대한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국가를 보위하고자 하는 최고 지도자의 결단 차원을 우리가 왜 이해를 못하고 박정희의 권력 욕심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만 하는지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막연한 가정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국가보위 체제를, 국가혁신의 체제를 유신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지 않고 자기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남이 패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신을 선포한 3년 뒤에 비극적으로 월남은 망하고 지도상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월명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그 동서대땅띠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을 어렵게 버텨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유신을 선포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체제를 단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유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외부 환경의 공격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합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자 하는 안팎의 적으로부터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인 보강 대책이 필요한데 필요할 땐 그런 걸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철갑옷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옷을 입고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철갑옷을 갖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다. 때문에 박정희의 10월 유신은 교과서에 나오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시행한 국가혁신, 국가보위의 조치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났다면 유신은 점수를 후하게 받아서 마땅합니다. 아직도 교과서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론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 땅의 지식인들, 싸구려 먹물들, 강남 잡발들한테 박정희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일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저 고마운 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헌법상 대통령의 임무라고 하는 건 국가를 보위하는 겁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데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 비상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 임무를 달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진실이 이게 진실이 아닙니까? 왜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100이면 100이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를 쳐다보지 않는 겁니까? 장기 집권 야망만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자기들의 수준에서 박정희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질서, 국제정치의 질서 변화 말고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화공업화라고 하는 명제였습니다. 60년대까지 한국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그 60년대 경제를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한 단계가 아니고 두 단계, 세 단계 왕창 끌어올려보자. 업그레이드 해보자 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 단군일의 가장 큰 그림이 박정희한테는 있었습니다. 그게 중화공업화였습니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정비하자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바로 10월 유신이었습니다.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철갑옷을 갖춰 입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박정희의 권력욕, 저 일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결코 아니다. 둘째, 절체절명의 안보 환경 변화를 위해서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갑옷으로 갇혀 있고 정면 돌파하겠다. 그게 박정희의 의지였습니다. 또 하나,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은 먹고 살만해진 게 70년대 초반 환경인데 차제에 중화공업화를 통해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경제를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왕창 끌어올리자. 이걸 하기 위해서 박정희는 유신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천안 출신입니다. 천안에서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천안중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유학 왔는데 서울에 유학 온 게 72년도에 왔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원래 논 서너마지기를 마련하기까지가 가장 힘든 법입니다. 정말 배추절 굶어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논 서너마지기를 갖추는 것까지가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박정희의 60년대는 바로 그 단계였습니다. 논 서너마지기를 마련하는 단계. 박정희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자, 서너마지기를 충분히 마련했다. 그렇다면 차제에 논 열마지기, 아니 100마지기에 도전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매보자 라고 하는 최고 통치자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신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국민적 합의? 당연히 그때 거쳤습니다. 따라서 박정희가 결단한 10월 유신이야말로 혁명적 지도자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혁명적 지도자 박정희가 취할 수 있는 최대치의 통치 행위다 라고 저는 오늘 정의를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국가 대개조의 꿈을 절대 의지의 형태로 드러냈다라고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국가 개조의 꿈을 절대 의지의 형태로 드러내는 사람이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 그런 분이 또 있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대한민국의 모든 걸 바꾸자.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말 수 없다고 하는 강렬한 국가 동원의 의지를 피력한 진짜 대통령, 진짜 지도자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손쉽게 뒤에서 돌팔매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정말 뜨거운 맛을 봐야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욕심먹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몸 전체를 던진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가 결단한 10월 유신이야말로 혁명적 지도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치의 통치 행위에 속하며 오래전부터 부상해온 국가 개조의 꿈을 절대 의지의 형태로 드러낸 위대한 꿈이었다. 이게 바로 교과서에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유신에 관한 인식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명제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박정희에 대한 판단도 바뀌어야 됩니다. 즉 유신 단행이야말로 혁명 지도자 박정희의 진면목을 보여준 대목이었다. 따라서 그걸 결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부 지도자의 한 사람 정도로 역사에 기록되고 말 수도 있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오늘 방송 내용을 두고 무수한 논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분명한 것은 유신에 대한 온전한, 완벽한, 충분한 이해 없이 5.16을 이해할 수 없고 20세기의 문제적인 인물 박정희의 총체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는 정치인이 아니고 통상적인 정치인이 아니고 혁명가였으며 따라서 조선시대 이래로 퇴영과 조잡과 침체의 연속적인 역사로에 불과한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몽땅 바꿔놓자고 외쳤고 그런 소명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쿠데타로 집권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권한 뒤에도 그 사람의 경제개발, 정치개혁은 그 사람한테는 혁명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단행한 것은 저는 매우 논리적인 귀결이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 유신 단행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통치 철학의 완결판이다. 박정희 통치 철학의 완결판이다. 박정희 통치 철학의 완전체가 구현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처럼 박정희 18년 통치의 꽃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저에 대해서 돌을 던지려면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논쟁이 필요하면 불러내서 얘기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하고 토론을 하고 필요할 때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극소수입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이 말을 잘못
꺼냈다고 하는 단막에는 말싸움이 벌어지고 웃으며 작발하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아는 진실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하는 박정희, 제가 해석하는 박정희가 저는 올바르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앞으로 30년 뒤에는 오늘 이 방송이 국민적 진실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해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확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제가 돈키호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막 꺼내는 사람이, 근거 없이 꺼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만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김형하 교수라고 호주 국립대 교수로 있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책에다 유신의 진실을 얘기합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김형하 교수가 박정희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아주 전설이 된 책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다 예외 없이 박정희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정희를 이해했다고 고백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그 김형하 교수는 그 책에다 이렇게 씁니다. 저는 신금을 울리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분의 얘기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에는 성공했지만 민주주의에는 실패했다고 말한다. 박 대통령 아래서 장관을 지냈던 이들조차도 공개적으로 중화학공업과 유신개혁을 별개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말도 아닌 소리를 하지 마라. 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겠다. 중화학공업화가 유신이고 유신이 곧 중화학공업화였다. 그게 진실이다. 하나 없이는 다른 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 유신이 없다면 중화학공업도 없었다. 이걸 무시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다. 라고 김형하 교수는 얘기합니다. 저도 유신에 관한 생각을 다듬는데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됐던 걸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늘 김형하 교수 얘기를 따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만일 박정희가 유신을 단행하지 않았다면 중화공업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없었다. 이거를 부인하는 당신은 비양심적이며 위선을 떠는 짓거리를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라고 오늘 제 방송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참 박정희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박정희 이해 참 쉽지 않습니다. 원래 그분은 고독한 분이라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종필이 넘버2였지만 김종필 같은 사람도 자기 보수였던 박정희를 이해 못했습니다. 박정희가 가졌던 정치상을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넘버2 같지 않은 넘버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누가 물어봤습니다. 박정희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라고 김종필한테 물어봤더니 김종필이, 그 못난 김종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욕심. 예. 그 어른이 참 정치 욕심이 너무 많았지요. 라고 김종필이 얘기를 합니다. (10월) 유신을 단행한 게 정치 욕심이었습니까? 참 김종필이라는 사람 가슴이 좁고 시야는 넓지 않으며 머리는 비어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2인자가 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김종필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저 오랜 판단입니다. 박정희야말로 그 2인자로부터도 그 충분한 이해가 어려웠던 정말 외로운 혁명가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저는 원통하게 짝이 없습니다. 박정희를 좀 이해한다는 사람 정도도
내가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정치 욕심의 화신으로만 박정희를 이해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깔끔하게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의 정치 철학이 무엇이었는가를 새롭게 이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30분간 여기서 얘기한 게 사실이고 진리라고 저는 믿으니까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유신의 진실이라고 하는 대목을 가지고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궁금하신 대목이 있으면 한 번 더 제 방송을 들어주시면서 제가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제 말을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